오늘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얼마나 추운지, 성탄절 날씨는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현재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도 추위가 매섭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찬바람이 약해져서 어제보다는 체감 추위가 한결 덜한 상황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과 충북 북부에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에는 어제 한파주의보가 추가로 확대 발령됐는데요. 현재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한파 경보가 내려진 연천과 철원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충주 영하 7.6도, 안동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고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심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보여 올해는 전국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긴 어렵겠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남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곳곳에도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내일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소환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결국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 통지서도 결국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총무 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 겁니다.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 오전 10시로 계획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조부는 일단 당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날짜를 정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법도 제기되는데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는 방식이나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김건희 여사 살해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공수처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은 건 체포영장 카드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공수처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도 대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탄핵 서류 역시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송달이 완료됐다라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24일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이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NLL에서 실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두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헌법과 또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한다며 고차 방정식을 푸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재개되는 외교안보 일정을 가능한 신속하고 상호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시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담긴 17초 분량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날짜로 지목된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발표 하루 전입니다. 이후 검찰은 명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포렌식 분석을 통해 2분 30여 초 통화 녹음 원본 파일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원본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선 공천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불편한 것 같다는 명 씨 말에 윤 대통령은 윤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란 것도 몰랐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50여 분 뒤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란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전후 책임당원 대상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를 통해 윤 대통령에 4차례 전달한 내용도 검찰 확보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비상계엄의 충격 여파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다며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액, 가맹점 수, 종사자 수 등 업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서 소비자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여행 상품이나 앱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고객 접점인 여행 고객센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 자매 선고를 진행합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며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지고 현장 수습을 위해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며 한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있고 그 안에선 시뻘건 불길이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검은 연기도 건너편 도로를 뒤덮을 기세로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에서 서평택 분기점으로 가던 25톤 유조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건너편으로 넘어졌습니다. 3만 리터의 등유를 싣고 상행선으로 주행하다가 미상의 원인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하행선 방향에 전도되면서 사고 충격으로 유조차에서 불이 나면서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자칫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길이 그냥 순식간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저희는 저희 차에 불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넘어졌다면 우린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일대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며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잡히면서 2시간 만에 양방향 차선 일부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의 나홀로 성장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공언했지만 협상용 성격이 강하고 또 실제 부과가 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3, 4분기에나 실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을 만끽하며 호황을 누렸던 미국 경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와 노동 생산성 향상 덕분에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도 노동과 임금 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민 정책은 좀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블루워커들의 자리는 굉장히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정책 중 내년 경제 성장과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건 관세. 1기 때도 실효 관세율 1%포인트 상승은 0.1%의 물가 상승은 물론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인 조사가 필요하고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처럼 절차를 준수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관세 인상은 내년 4분기, 빠르면 3분기부터 발효되지 않을까. 내년 미국 물가는 관세 요인이 없으면 2.2%, 관세 요인이 있으면 2.4%의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발효 시기와 순효과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92,000달러대까지 미끄러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동부 시각 오후 3시 1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7% 내린 92,376.4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간 비트코인 가격이 9.5% 하락했다면서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이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더욱 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해마다 5월 9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불공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방장관도 북한군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다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더욱 밀착된 북러 군사 관계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사했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 성장률을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보셨죠? 최성호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전망을 어둡게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사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얹어지면서 사실은 내수가 더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이미 이제 좀 피크를 지나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내수랑 수출 둘 다 수출은 아직은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내려오고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선을 그은 모습이네요. 이게 최성욱 부총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선을 긋는 모양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재정 스탠스를 좀 보시면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금 아껴서 쓰겠다.
필요한 데 쓰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그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이요. 예. 내년에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서 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 들어서 환율 뛰고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학계나 여러 군데에서는 이 재정이 조금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 예. 재정에 대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뭐 유동성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내년 1년의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좀 앞에 몰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일 수 예.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재정을 1년 살림살이가 있으면 그 중에 좀 앞부분에 몰아서 씀으로써 좀 경기에 조금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좀 방어하는 것,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하나, 뭐 요거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추경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이미 또 작년하고 올해 세수결손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어서 또 추경을 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다른 쪽에서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갖고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네.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정이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내수가 어렵다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각각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 중소기업에서 뭐 절반은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금리의 하락으로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국채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폭, 3년물도 상승폭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랑 약간 지금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대출금리가 내려오는 게 되게 안 느껴진다라는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 자금 사정이 되게 어려운 느낌. 왜냐하면 이 업황이 좋으면 업황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또 대출 같은 걸로 버텨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걸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기업들도 기준금리가 내려온 게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두고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연준발 쇼크가 한 번 있었잖아요. 예. 뭐냐면 내년에 원래는 연준이 금리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 내려서 0.75나 1.00 정도 내릴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연준의 발표는 내년에 한 2번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쇼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그 태블릿 PC만은 아니다. 저희 그 사과에 태블릿 PC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 또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예. 미국의 통화정책을 좀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연준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자체도 조금 이렇게 상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려가는 속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압력이 생기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대출 같은 것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대출금리의 하락폭이 더딘 것이 결국은 내년에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작년보다 자금 사정 악화됐다. 예. 뭐 내년에도 조금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되게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런 이유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결국은 뭐 수입이나 수출에 있어서도 좀 적잖은 영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4일 연속으로 올라가지고 1,450원대 뚫었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자체가 또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저희가 경제학 이론으로 따지면 아침부터 이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경제학 이론을 따지면 환율이 약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조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론은 사실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중간재를 달러로 사다가 예.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미 중간재를 사올 때 예. 가격 경쟁이 다 망가집니다. 비싸게 그래서 사오니까. 최근 들어서는 환율하고 수출의 관계가 그렇게 세게 잡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최근 들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업들의 예. 업황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450원 선이 뚫리는 건 금융위기 때나 저희가 보던 숫자인데 어디까지 솟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보다 1,500원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모터가 없는 배를 지금 바다 위에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가 어느 쪽으로 가죠? 바람이 흔들리는 쪽으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경제들이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세게 내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혹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모터가 없는 배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의 가장 취약한 경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출 구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맞춰놓은 미국의 투자 등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방향키를 바꿨을 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가 아닐까.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안 좋은 악재들이 있을 때마다 좀 네. 찔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랑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뭐랑 같이 움직이냐면 위안화나 엔화 가치랑 같이 움직입니다. 프락시 통화라고 그래서 예.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경제가 중국 경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위안화 약세 같은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일본은행은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 같이 묶여서 원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통화가 좀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 통화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다루는 은행권에서도 조금 뭐 비상경위라든지 경각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서 외화 대출을 내주는데 예. 이 외화 대출은 약간 위험한 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같은 걸 할 때 보면 외화 대출은 약간 더 우리나라 원화 대출보다 좀 위험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위험 가중 자산이 조금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경영에 큰 영향은 있는 건 아니지만 장부상으로 잡히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시중 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뭐 예대 마진 같은 것들도 보면서 내년은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런 여러 가지로 환율은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들에서 은행들이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돌고 돌아서 또 추경 이야기인데요. 경제 펀더멘탈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인데 언제가 좀 적기라고 보세요?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시간은 걸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좀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게 내년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 초반 2년이 굉장히 세게 정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되게 큽니다. 특히 내년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적 불확성까지 지금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좀 내년을 풀어나가기에는 결국은 재정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한테 최근에 조금 많이 설문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설득력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든 혹은 나쁘든 시국이 불안하든 이것을 이용하려는 이제 사기꾼들이 또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전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를 좀 중심으로 그런 이제 사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좀 특별 단속반을 운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동양이나 동문이라고 주가가 막 폭등하거나 막 가짜 뉴스 같은 걸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런 예. 것들 지금 테마에 많은데 미국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이 제일 발달한 미국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 몇 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장을 조금 뭐랄까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작전 세력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문제고요.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주가는 이렇게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을 관리하는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지금처럼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 이런 교란한 힘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트럼프, 해리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마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그런 테마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미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테마가 있으면 조금 그나마 좋은 종목들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은 그 정치인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크리스마스인데 산타랠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죠.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나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상승을 했고요. 예.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 중심의 다우가 좀 빠지다가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에서 속도 조절하겠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미국 시장 자체는 내년, 아까도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내년에 결국은 독야청청할 수 있는 전 세계 경제 중에 한 2개가 있다면 미국과 인도가 아닐까라고 세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는 것,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뜨거운 것,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유통업체나 외식업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단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소멸될 때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적립식 포인트는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소비자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는 매년 20-30% 늘어서 한 해 200건에 육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인 31개의 유효기간이 3년 이하로 짧았습니다. 롯데마트 스노플랜, 탑10 멤버십, 컬리 멤버스 이 3개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적립식 포인트의 소멸시효를 정한 법은 없지만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를 준용한 포인트는 19개,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92%인 46개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소멸을 불과 15일, 20일 남겨놓고 알려주거나 이메일 한 곳으로만 알려주는 곳이 수두룩했고 심지어 22%인 11개는 사전 고지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과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소멸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2년부터 적립 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한 해 사라지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만 해도 1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첫 대면 외교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뤄졌던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측에는 한미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여전히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ur strongest possible commitment to the people and to the country. We wish the ROK well in a challenging period.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곧 취임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ROK 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we have made so far, not only for the remaind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during the upcoming new U.S. administration. 한미 차관은 계엄령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 RO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마친 김 차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별도의 만남 없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던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해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 소통의 중요성을 차기 정부에 잘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측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온 유럽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자 슬로바키아 총리가 러시아를 긴급히 방문해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찾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8년 만인데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자 피초 총리가 러시아에 지원을 호소하러 간 겁니다. Поэтому здесь есть сейчас очень сложная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해 수입량을 늘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송유관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는 연간 150억 세제곱미터 정도, 슬로바키아도 연간 30억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물량을 공급받고 있는데 저렴한 러시아 가스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슬로바키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피초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계속 서방에 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피초 총리가 푸틴에게 전쟁 자금을 지원해 유럽을 약화하려 한다며 두 정상의 회담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산 가스에 얽힌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 송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송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경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 표현이 있었고 또한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속 송치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노상원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취재가 되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퇴출을 막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 행사에서
선거 운동 기간 틱톡에 진출했고 수십억 뷰를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 틱톡 퇴출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틱톡 측에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기록적인 수준이었으며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고 한동안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맨지오니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CNN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맨지오니의 변호인은 현지 시간 23일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테러 혐의에 대해 제 의뢰인은 모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맨지오니의 변호사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비롯한 주 정부 관료가 사건을 완전히 정치화하며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이민자가 일으킨 차량 돌진 테러 이후 극우 세력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MDR 방송은 테러 이튿날인 21일 밤 동부 게를리츠에서 좌파당 지역 정치인 자마라 슈랭크를 포함한 일행 3명이 사무실로 가던 길에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중심 인물이자 자필 수첩에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모자를 쓰고 있고 지금 차에 탑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네, 지난 15일 긴급 체포된 이후에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했고요.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2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 노 전 사령관이 저녁 후에 안산의 점집에 머물면서 사용한 수첩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해당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주요 인물 신병 처리 방안이 담겨 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서부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되고 있는 모습 다시 보고 계십니다.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이었죠. 현역 정보사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부서에서 노 전 사령관의 송치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입니다. 날씨 어떤가요?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찬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체감상 추위가 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과 내일 바깥 활동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까요? 네, 보온에만 신경 써주신다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다만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한파경보가 내려진 철원은 현재 영하 13.6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그 밖에도 파주 영하 11.2도, 세종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도, 전주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작년과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에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